안녕하세요. 옛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 도깨비의 민담 주막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으니 잠시 쉬었다 가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답니다. 연화가 태어난 박씨 가문은 3대에 걸쳐 병조 판서를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박호신 판서는 북방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며 백성들의 안위를 지킨 충신이었고, 어머니 해평 윤씨 또한 명문 4대 부가의 현숙한 부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오빠들과 함께 병서를 읽었고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손자병법과 삼약을 탐독했습니다. 12살 때는 이미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으며 15이 되자 약초를 구분하고 간단한 상처를 치료하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남몰래 자랑스러워하시며 남자로 태어났다면 장수감이었을 것이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나이 19, 좌의정의 차남 이승욱과의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승욱은 문과의 장원급제한 수재였고 박씨 가문과 이씨 가문의 결합은 조정의 큰 화제였습니다. 연화도 승욱의 단정한 풍모와 학식에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어느 밤 영의정 최겸의 무리가 박씨 가문을 역모로 고발했습니다. 증거라며 내놓은 것은 박호신 판서가 북방 여진족과 내통하여 반란을 꾀했다는 거짓 서신이었습니다. 임금은 격노했고 새벽녘 의금부 나졸들이 박씨 가문을 에워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을 때 이미 아버지는 포박당에 끌려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두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연화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연화야, 살아라! 반드시 살아서 이 누명을 벗겨야 한다. 그날로 박씨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은 참수되었고 어머니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재산은 모두 정몰되었고 가문의 노비들조차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욱 비통한 것은 약혼자 이승욱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박씨 가문의 역모를 알고도 숨겼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혼례를 앞두고 받았던 정표들, 그 모든 증거물이 그의 손에 의해 의금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사랑한다던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연화는 유모 김씨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남장을 하고 한양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집요했습니다. 영의정 최겸은 박씨의 씨를 완전히 말려야 한다며 포졸들을 풀었고 연화의 얼굴이 그려진 수배 방문이 전국에 붙었습니다. 사흘을 굶으며 산길을 헤매던 연화는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산채 안에 있었습니다. 거친 사내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놈이 바로 역적의 딸이라는 년이냐?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자 호랑이 가죽을 두른 건장한 사내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북풍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코체의 두목 강무라 하오. 너 같은 역적의 자식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희 가문은 역적이 아닙니다. 연화가 외쳤지만 강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정에서 역적이라 했으면 역적이지. 나도 한때는 보도대장으로 역적을 잡던 몸이었다. 내 아비가 여진족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나도 봤다. 그것은 조작입니다. 영의정 최겸의 간기입니다. 입 닥쳐. 강무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칼날이 연화의 목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피부에 닿는 순간 연화는 죽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칼은 정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분노만 가득할 뿐입니다. 뭐라고? 진정한 의적이라면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당신도 부패한 조정의 등을 돌려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강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정말 역적의 딸이라면 왜 도망쳤겠습니까? 당당히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반란을 일으켰겠지요. 하지만 저는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은 역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야 했으니까요. 산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산적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무는 한참을 말없이 연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칼을 내렸습니다. 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히는구나. 좋아. 당장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넌 지금부터 이 산채의 하인이다. 나를 위해 일하며 내 목숨의 값어치를 증명해 보거라. 감사합니다. 연화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하인 신세가 되었지만 이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누명을 벗기고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박연화는 소리라는 이름으로 흑호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정한 포도대장 출신 산적 두목이 훗날 자신과 함께 조선 팔도를 뒤흔들 동지가 되리라는 것을요. 흑호체의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소리가 된 연화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거친 산적들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산채를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이 계집애 제법인데? 양반집 교수 출신이라면서 일솜씨가 좋구만. 부두목 철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유모와 함께 부엌일을 거들며 살림살이를 배웠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진정한 안주인은 하인들의 고충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산적 하나가 칼에 베인 상처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골마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두목님,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적들이 우왕좌왕할 때 연화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제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집의 주제에 무슨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강무가 팔짱을 끼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해보거라. 단, 그놈이 죽으면 너도 같이 죽는다. 연화는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금은화와 포공령 그리고 어성초를 찾아 다려서 환자에게 먹이고 상처에는 약초를 짓지어 붙였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간호한 끝에 환자의 열이 내리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강무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조 판서의 딸이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장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는 법을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그날부터 연화에 대한 산적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소리 낭자라 부르며 존중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녀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산적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는 솜씨는 나쁘지 않았지만 전술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힘으로만 싸우는 조직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두목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산적들에게 병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싸우면 관군과 맞붙었을 때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강무가 비웃었습니다. 병법이라니? 우리가 무슨 조정의 군사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언젠가 전멸당할 것입니다. 연화의 진지한 눈빛에 강무는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거라. 연화는 산적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병법의 기본인 오행진과 팔진도를 알려주고 지형을 활용하는 법, 적의 허를 찌르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산적들도 점차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10명이 20명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한 달 후 흑호체의 산적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호에 맞춰 대오를 짜고 역할을 분담하여 움직였습니다. 강무조차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달구지에 실린 것은 쌀과 재물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보잘것없는 곡식과 헌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강무를 찾아갔습니다. 두목님,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냐? 힘없는 백성들을 털었다면 당신들은 그저 도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탐과 놀이를 벌한다면 당신들은 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적, 그런 게 어디 있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탐과 놀이들이 세금을 착복하고 뇌물을 받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벌하십시오. 강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정의를 믿었소. 보도대장으로 있을 때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조정은 썩었고 정의는 없었소. 그래서 이곳으로 온 것이오. 그렇다면 이곳에서 진짜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들을 처단하십시오. 연화의 말에 강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그도 가난한 백성들을 털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해보지. 그날부터 흑호체는 달라졌습니다. 연화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적들은 부패한 관리들의 행렬을 습격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충청도 공주 목사의 호송 행렬이었습니다. 그는 세금으로 거둔 쌀을 착복하여 사사로이 판매하려던 탐관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연화가 짠 작전대로 산적들은 좁은 계곡길에서 기습했습니다. 앞에서 나무를 넘어뜨려 길을 막고 뒤에서 화살로 견제하며 양옆에서 포위했습니다. 목사의 호위 무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싸움은 금세 끝났습니다. 이 쌀은 백성들의 피땀입니다. 강무가 목사의 멱살을 잡고 호통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이 쌀은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간다. 산적들은 쌀을 가난한 마을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흑호체 나리들 정말 의적이십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흑호체가 백성들을 돕는 의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팔도에 퍼졌습니다. 또 다른 탐관 오리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백성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한양까지 전해지면 자신을 버린 원수와 영의정 최겸의 귀에까지 닿을 것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강무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소리, 아니 연화 낭자.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소.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목님. 이곳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각자의 다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닥쳐올 배신과 함정,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위기를요. 흑호체의 의적 활동은 삼남 지방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백성들이 흑호체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들었소. 흑호체 두목이 전라도 나주 목사의 곡식 행렬을 털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더구려. 그뿐이오. 경상도 안동의 악덕 양반이 백성들의 땅 문서를 빼앗았는데 흑호체가 그것을 되찾아 줬다고 하오. 하지만 이 소문은 영의정 최겸과 그의 수하였던 이승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영의정 대감, 흑호체라는 산적대가
삼남 지방을 휘젓고 다닙니다. 관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 코체, 그 두목이 누구냐? 포도대장 출신 강무라는 자입니다. 예전에 대감께서 파직시킨 그 자입니다. 강무? 그 고집불통 놈이 아직 살아 있었구나. 이승욱, 자네가 처리하게. 이승욱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박연화를 배신하고 관직을 얻은 뒤 최겸의 충실한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흑호체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목님, 옛 친구 되시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강무가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강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강무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무를 찾아온 석봉은 강무가 포도대장 시절 함께 일했던 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옛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형님, 사실 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전주의 부패한 관리가 엄청난 재물을 모아 한양으로 보내려 한답니다. 그 재물만 탈취하면 백성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강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석봉은 상세한 지도와 정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호송 경로, 호위 병력, 심지어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무를 따로 불렀습니다. 두목님, 이것은 함정입니다. 함정. 석봉이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야. 정보가 너무 완벽합니다. 마치 우리를 유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연화 낭자, 자네도 지나친 걱정이 있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백성들을 더 도울 수 없소. 연화의 불안한 예감에도 불구하고 강무는 석봉의 정보를 믿기로 했습니다. 전주로 가는 길 좁은 계곡길에 도착했을 때 강무 일행은 텅 빈 길만 마주했습니다. 재물 행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그 순간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매복이다. 수백 명의 관군이 계곡 위에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이승욱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강무! 내 놈은 오늘 여기서 죽는다! 이승욱, 내 놈이. 강무는 칼을 뽑아 들었지만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산적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석봉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두목님, 이쪽입니다. 철산이 강무를 끌고 절벽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뒤쫓아온 관군의 칼이 강무의 등을 찔렀습니다. 강무가 비틀거리며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일며 그의 모습이 계곡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산채로 돌아온 철산과 생존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넋을 잃었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연화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말을 타고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낭자님, 위험합니다. 강무 두목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제가 찾아올 겁니다. 연화는 계곡 아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틀을 굶으며 바위 틈을 헤집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바위 뒤에서 의식을 잃은 강무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등에 칼자국이 깊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연화는 강무를 업고 은밀한 동굴로 옮겼습니다. 약초를 캐고 상처를 치료하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강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친 강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미련했소.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소. 아닙니다.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반격할 겁니다. 연화는 강무가 회복하는 동안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전주 읍내로 잠입했습니다.
저작거리 한가운데 연화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 여러분 들으시오. 흑호체는 역적이 아니오. 진짜 역적은 영의정 최겸과 탐관오르들이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준비해온 경문을 낭독했습니다. 영의정 최겸은 무고한 병조판서 박호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소. 그의 딸인 제가 증인이오. 박판서는 나라를 위해 북방을 지킨 충신이었소. 하지만 최겸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었소. 저 여인이 박판서의 딸이라고? 흑호체가 정말 백성을 위한 의적이었구나. 연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최겸의 수하 이승욱은 흑호체를 함정에 빠뜨렸소. 백성을 돕던 의로운 이들을 죽이려 했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오. 분노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관하로 가자. 탐관오리들을 몰아내자. 수백 명의 백성들이 괭이와 곡괭이, 몽둥이를 들고 관하로 몰려갔습니다. 이승욱은 예상치 못한 밀란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분노는 거셌습니다. 관하의 문이 부서졌고 백성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회복한 강무가 산적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이승욱, 내 놈의 목을 가지러 왔다. 혼란 속에서 강무와 이승욱이 맞붙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마침내 강무의 칼이 이승욱의 칼을 쳐냈고 칼끝이 그의 목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배신한 연화 낭자를 위한 것이다. 이승욱이 쓰러졌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연화는 이승욱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의 원한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수는 아직 한양에 있습니다. 영의정 최겸, 그 자를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속에는 복수의 불꽃과 정의를 향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칼끝은 한양을 그리고 조선 최고의 권력자 최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경제들이여, 우리는 부패한 조정을 바로잡고 억울한 백성과 충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의로운 군대여, 한양으로 진격하여 최겸을 단죄하고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소. 산적들의 함성이 산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흑호체는 의민군으로 거듭났습니다. 한양의 영의정부에서는 최겸이 급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승욱이 죽었다고? 그리고 전주에서 밀란이 일어났다고? 그렇습니다, 대감. 흑호체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관할을 습격했습니다. 최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임금께 아뢰어라. 흑호체를 회유하여 사면하고 한양으로 불러들이겠다고. 대감, 그것이 바보 같으니 그들을 한양으로 유인한 뒤 궁궐 앞에서 일거에 섬멸하는 것이다. 역적을 토벌하려다 죽은 것으로 꾸미면 그만이지. 최겸의 교활한 계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민군에게 임금의 어명이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흑호체의 강무와 박연화는 백성을 위한 의로운 일을 했도다. 과인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 한양으로 오라. 연화는 즉시 함정임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최겸의 계략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무는 달랐습니다. 연화 낭자, 만약 이것이 진짜 임금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소? 우리는 역적이 아니오. 당당히 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소.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오. 의민군은 한양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민군을 둘로 나눕니다. 강무 장군께서는 100명만 이끌고 한양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성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그것이 현명하겠소. 그리고 연화는 비밀리에 경문을 작성했습니다. 박씨 가문의 억울함, 최겸의 악행, 그리고 진실을 낱낱이 기록한 경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래 한양 곳곳에 붙이도록 지시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날 강무 일행은 궁궐 앞 광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중무장한 금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최겸이 높은 단 위에 나타났습니다. 강무, 박연화, 너희는 역적의 무리로다. 오늘 이곳에서 처단하겠노라. 최겸, 내 놈이 진짜 역적이다. 금군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대문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궁궐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연화가 준비한 경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판서는 무고하다. 최겸이 진짜 역적이다. 의민군을 살려라. 백성들의 물결이 금군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최겸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백성들을 막아! 그 순간 성 밖에서 대기하던 의민군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연화가 말을 타고 선두에 섰습니다. 최겸, 오늘 내 죄를 백성들 앞에서 밝히겠다. 혼란 속에서 연화와 강무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겸이 도망치려 했지만 백성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강무가 최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겸이 칼을 뽑았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최겸은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겸, 너는 내 아버지 바꾸신 판서를 역적으로 몰았다. 무고한 가문을 멸문시켰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괴롭혔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흥! 역사는 승자가 쓰는 법이다. 아니다. 역사는 진실로 쓰는 법이다. 바로 그때 궁궐 문이 열리며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들, 모두 일어나. 임금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박호신의 딸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짐은 오랫동안 의심하고 있었노라. 박호신이 정말 역적이었는지. 하지만 최겸의 권세가 두려워 진실을 밝히지 못했노라. 짐의 잘못이 크도다. 임금이 최겸을 노려보았습니다. 최겸, 내 죄를 묻겠노라. 무고한 충신을 모함하고 백성을 괴롭힌 죄 어찌 변명하겠느냐? 최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의금부로 끌려갔고 엄중한 신문 끝에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한 달 후 궁궐에서 큰 의식이 열렸습니다. 박연화, 그대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도다. 벼슬을 내리고 보상을 하리라. 하지만 연화는 공손히 절하며 사양했습니다. 전하, 감사하오나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벼슬보다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소망입니다. 강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 저희는 백성들 곁에서 그들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 믿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인이 부끄럽구나. 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로다. 그렇다면 그대들의 뜻을 허락하노라. 연화와 강무는 의민군과 함께 한양을 떠나 삼남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의민촌을 세웠습니다. 의민촌은 억울한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강무는 백성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고 연화는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만개한 복숭아꽃 아래에서 강무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연화 낭자, 후회는 없으시오?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강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지도 얻었습니다. 강무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의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와 강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흑호체의 의적이라 부르며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억울한 이를 돕고 정의를 위해 싸우며 권력보다 백성을 택한 두 영웅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의민초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평화롭고 정의로운 마을로 번성했습니다. 연화가 세운 서당에서는 훗날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모두 권력이 아닌 백성을 섬기라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복숭아꽃이 지고 또 피는 동안 연화와 강무는 백성들과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고 진정한 정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저희 이야기 속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주막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